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6살 되는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제가 였어요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결혼 초만 해도 저희 부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상하셨고 남편도 성실한 편이었죠. 시댁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람의 가족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힘으로 세 아들을 키우신 분이셨어요. 남편은 막내였고 위로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계셨죠. 시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쯤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집을 다 날리셨다고요? 미안하다.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집을 담보로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 친구의 소개로 투자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돈을 들고 잠적했고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살던 집마저 날리게 된 겁니다. 그날 시댁에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아주버님과 동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머님을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집은 방도 부족하고. 그래, 우리 집도 공간도 없고 둘째네가 집이 더 넓지 않나? 형은 왜 그래?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막내네가 하면 되잖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앞에서 자식들이 자기를 떠맡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빛으로 묻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영아, 정말이니? 네, 어머님. 저희 집에는 방도 하나 더 있고요.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저희랑 사세요. 형들은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막내로서 당연히 모셔야죠. 오, 그래? 막내가 효자네. 고맙다, 동생아.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했고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제 결정에 감동한 듯 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형님들이 다 외면하는데 당신이 먼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줘서. 나 정말 당신이 자랑스러워.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한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제가 해드리는 밥을 맛있게 드셨죠. 손녀인 우리 딸아이도 할머니가 계신 게 좋은지 자주 안기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조금 불편해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평소 취미로 매주 한두 장씩 사시던 로또 복권이 2등에 당첨되었어요. 세금을 떼고 나니 시어머니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셨습니다. 3천만 원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말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오늘 아침은 미역국 끓여줘. 내가 미역국이 먹고 싶어.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말이야,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넌 보지 마라.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누가 그 돈을 넘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돈이죠.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당당해지셨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를 우리 집으로 부르셨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너희들 좀 와봐.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두 동서는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부르시니 마지못해 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동서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봐라, 내가 이제 돈이 생겼어. 어머, 어머님, 이게 말씀하셨던 그 돈이에요? 첫째 동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어디서 이런 돈이 생기신 거예요? 별거 아냐. 로또 2등이라 아쉽지 뭐. 사실 나한테는 숨겨둔 재산이 좀 더 있어. 아직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줄지는 내 마음이니까. 그 순간 두 동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그동안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지. 마음만은 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둘째 동서도 지지 않고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더 잘 모실 자신 있어요. 막내네 집은 좁잖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떠맡기 싫어서 서로 미뤘던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동서들은 자주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백화점 옷을 사다 드리고 비싼 보약까지 챙겨드리면서 서로 경쟁하듯 잘해드렸죠. 이거 신상인데 어머님 입어보시라고 샀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홍삼으로 만든 거예요. 꼭 드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효도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저만 그 대열에서 빠져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며 매일같이 식사를 챙겨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노력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고 오히려 가끔씩 들르는 두 동서들의 선물에만 감동하시는 거예요. 겨우 3천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동거는 돈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동서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만 되면 두 동서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마치 정기 방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제 차로 드라이브 하실래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화장품인데 어머님 피부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들을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역시 너희들이 최고야.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떠맡기가 싫어서 서로 미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큰 효자 효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설거지 청소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에 전까지 부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어요. 와, 막내 동서 요리 솜씨 좋네요. 맛있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모시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두 동서는 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들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래, 지영이는 집안일은 잘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아예 하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처럼 며느리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집안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은 엉망이었어요. 접시며 그릇이며 남은 음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아무도 일어나서 도와주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새로 나온 녹차예요. 몸에 정말 좋대요. 그래? 향이 좋구나. 저희가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제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려왔고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문질러야 했어요. 온종일 요리를 해서 허리도 아팠고 다리도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서 거실로 걸어갔어요.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차나 마시고 계시네요? 첫째 동서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막내 동서. 우리는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줘요. 둘째 동서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는 평일에 일하느라 지쳐 있다고요.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죠. 저도 똑같이 힘든 사람이에요. 왜 저만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영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손님이요? 이 사람들은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만 일을 하는 건데요? 너는 이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두 분은 뭔데요? 똑같은 며느리 아니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시더니 설거지통에 있던 물을 떠서 제 얼굴에 그대로 끼얹으셨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설거지물에 섞인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우리 귀한 며느리들한테 일을 시키래? 큰 며느리랑 작은 며느리는 바깥 일하느라 힘든 사람들이야. 이런 건 너 같은 게나 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정말 제가 모시려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맞는 걸까요? 어머님, 입 다물어. 네가 뭔데 큰 소리야? 네가 이 집에서 누구 덕분에 사는지 알기나 해? 두 동서들은 그 광경을 보며 피식피식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어머님이.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이래?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사고가 아니라 어머님이 나한테 설거지물을. 아, 그 정도는 참아. 어머니가 왜 그러셨겠어?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신 거겠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형수님한테 큰 소리 쳤다며? 그게 잘못이지. 당신 주제를 좀 알아. 주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주제를 알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이 집은 내가 주인이고 너는 네 처지를 알아야 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물에 젖은 채로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하고 비참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희생이 뭐였을까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던 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남편을 믿고 따랐던 제 사랑은 뭐였을까요? 모든 게 부질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지킬 건 더 이상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걸 말입니다. 무너진 건 관계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제 믿음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설거지 물 사건 이후에 저는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이 떨어지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요즘 들어 주말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딸아이와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죠. 여보, 오늘도 나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치기로 했어. 중요한 미팅이야. 지난주에도 골프 쳤잖아. 원래 회사 일이 다 그런 거야. 이해 좀 해줘.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골프 치러 간다는 사람치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예전에 쓰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았어요. 제가 가까이 가면 슬쩍 화면을 가리기도 했죠. 여보, 핸드폰 좀 잠깐 빌려줘. 내 거 배터리 나갔어. 아, 나도 배터리 없어. 그냥 충전하고 써.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남편 핸드폰 화면에 배터리가 80%나 남은 걸 봤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창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시간 돼? 왜? 그게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만날 수 있어? 그 친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궁금함을 못 이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너 남편 요즘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북한산에 등산 갔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네 남편 봤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산에서 등산? 그날 우리 남편이 골프 친다고 했는데. 응, 그게 혼자가 아니었어. 여자랑 같이 있더라.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내가 물어봤어. 등산로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거든. 네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 그래서 옆에 있던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래. 근데 있잖아. 뭔데? 손잡고 다니는 게 거래처 사장이야? 그리고 그 여자 결혼 반지도 끼고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그것도 유부녀랑. 그 사진 나한테 보내줄 수 있니? 당연하지. 그리고 지영아, 내가 더 알아봤는데. 친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10살 이상 많은 사업가였고 남편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대표였다고 하는 겁니다. 소문으로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잘 보여서 큰 거래도 성공했고 덕분에 승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까먹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돌려보니 역겹고 끔찍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사유로 이혼하시려는 건가요? 남편의 외도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는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배우자까지 있다면 그쪽에도 알려서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집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이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거였거든요.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이었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팔릴 수 있을까요? 요즘 이 지역에 집값이 올라서 금방 팔릴 겁니다. 며칠 뒤 정말로 집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계약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는 동서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물론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지영아, 우리 해외여행 가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남편도 마침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어차피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그 여자랑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출장 다녀올게.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두 사람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과 딸아이 물건들을 전부 챙겼어요. 가구들도 제가 산 것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집은 텅텅 비었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물건들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빈집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그리고 이틀 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텅 빈 그 집에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셨어요. 지영아, 나왔어. 너 집에 있니?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들어오시다가 멈춰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을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이래? 제가 다 정리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뭐? 뭘 정리했다는 거야? 망가진 제 인생이요. 그리고 이 집도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남편도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도 집안의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와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애초에 이 집은 내 명이잖아. 우리 부모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이미 팔렸어. 다음 주 화요일에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나 몰래 한 외도 증거 다 있어. 사진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 이미 변호사한테 다 넘겼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청구하라고 했어. 야, 너가 제정신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이것도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어. 남편은 영상 촬영 중이라는 말에 멈칫했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지금 우리 가족한테 뭐 하는 거야?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니, 사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지만요. 어머님이 저한테 설거지물 끼얹으셨던 거 아마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앞이라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협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신 안 볼 사이니까요. 참, 어머님 재산 얘기하셨죠? 이미 다 확인했어요. 저번에 로또 당첨된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걸? 그럼 제가 바보인 줄 아셨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거짓말로 두 동서들을 속이신 것도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친정엄마가 본가로 데려가셨죠. 잘 먹고 잘 사세요.
야, 지영아, 너 우리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딸아이와 함께 부산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지영아 잘 왔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버지가 따뜻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지. 이제 고향에서 편하게 살아. 아빠가 지켜줄게.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오랜 단골 손님들이 많은 동네에서 유명한 백반집이었죠. 지영아, 넌 당분간 쉬면서 마음 추스르고 앞으로의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일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그래, 그럼 식당일 배워볼래? 나중에 네가 물려받아도 되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부모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주방 일도 배우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배웠죠. 딸아이는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좋은지 매일 밝게 웃었어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저는 딸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영아, 너네 남편 회사에서 잘렸대. 진짜요? 외도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거든. 그것도 거래처 사장이랑 바람 핀 거라서. 그쪽이랑 계약도 다 끊어졌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렸대. 결국 해고됐어.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상간녀 남편 쪽에서도 소송 걸었대. 위자료 청구액이 엄청나다던데. 그래요? 잘 됐네요. 야, 너 진짜 담담하다. 예전 같으면 눈물 흘렸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은 남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며칠 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 씨, 이혼 조정 끝났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합쳐서 총 1억 2천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상대 남성분 쪽에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확률 높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혼하면서 생긴 돈으로 부산 친정 근처에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했어요. 딸아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와, 좋아. 딸아이는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부모님 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서울 사는 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너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요즘 완전 망했대. 뭐가요? 너네 남편은 해고당한 뒤로 재취업도 안 되고 시어머니랑 둘이 월세방에 산대. 오토바이로 배달 일하면서 근근히 사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가 큰 동서, 작은 동서한테 도움 청했는데 다 무시당했어. 돈 없으니까 완전 손절친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니 흩어진 거죠. 근데 조심해. 두 사람이 너한테 다시 연락할 수도 있어. 설마요. 그렇게 뻔뻔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언니의 예상은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당신들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남편은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았는지 턱이 거칠었고 시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낡은 옷을 입고 계셨죠. 지영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곤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왔어?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 한가운데에서 말이죠. 손님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당장 일어나. 여기 영업 중이야. 안 일어날 거야.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 남편은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 살아줘. 응? 어머님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안 일어날 거야.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란을 들은 아버지가 저녁 장사 준비를 하다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제발요. 저희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지영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아버지가 차갑게 웃으셨어요. 못 살면 어쩔 건데요? 그건 당신들 문제지 우리 딸 문제 아니에요. 장인어른, 시어머니도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딸한테 설거지물 끼얹은 분이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설거지통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게 설거지물이에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부었던 거. 아버지는 그 물을 시어머니 머리 위로 그대로 부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우리 딸이 당했던 거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게 무슨...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식당에 있던 남자 손님 두 분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더 난동 부리면 경찰 부릅니다. 놔줘.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신고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는 물에 젖은 채로 울부짖었고 남편은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영아, 너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럴 시간에 취직이나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되고 옆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딸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딸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부모님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지영아, 오늘 홀 좀 봐줄래? 엄마가 장 보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이제는 식당 일이 완전히 손에 익었어요. 주방 일도 할 줄 알게 됐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지영아, 이 식당은 나중에 네 거가 될 거야. 네가 잘 키워나가면 돼.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이잖아.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는 늘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딸아이도 많이 컸어요.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죠.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종종 부모님을 모시고 딸과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느껴져요.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가족이고 남편도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진짜 가족은 제가 힘들 때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처럼 말이에요. 가끔 서울 사는 아는 언니한테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곤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우스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동서들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손절했대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전박대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없으니 가족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솔직히 그들에게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돈 때문에 저를 무시했고 남편은 저를 배신했죠. 그 결과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은 분명 힘들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저를 무시해도 누가 저를 이용하려 해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딸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죠. 연애할 때 그는 정말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제 말을 경청해주고 사소한 것도 챙겨주고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들고 나타났어요. 제 부모님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친구들도 좋은 사람 만났다며 축하해줬어요. 심지어 제 직장 선배들까지 그 남자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던 날 거울 속 제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남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지금 어디야? 왜 아직도 회사야? 회의가 좀 길어져서 그래. 곧 나갈게. 누구랑 있어? 남자 직원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팀 회의였어.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엔 그냥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해해주고 안심시켜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는 날이면 그는 제가 보낸 주소를 찾아와서 식당 앞에서 서성였어요. 동료들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를 데리러 온 척하며 나타났죠. 동료들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의 추궁이 시작됐거든요. 아까 옆에 앉았던 남자 누구야? 김 대리님이야. 같은 팀이잖아. 왜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 뭐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했길래 너는 계속 웃고 그래? 그냥 회식 분위기가 그랬던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저는 지쳐서 눈물만 흘렸어요. 설명해도 소용없었고 변명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회식 자리를 피하게 됐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사이에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샅샅이 뒤졌어요. 심지어 삭제한 대화까지 복구 프로그램으로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 동기랑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냈어? 그 친구는 나랑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야. 그냥 안부 묻는 거잖아. 이게 안부야? 언제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아니,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비롯한 모든 남자 지인들의 연락을 차단하라고 강요했어요. 거부하면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저를 괴롭혔죠. 결국 저는 하나씩 관계를 잃어갔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자 동료와 커피를 마시다가 회사 앞까지 찾아온 그를 마주쳤는데 그날 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그의 모습에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착이었고 병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가 제 부모님까지 협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친정에 찾아가겠다고 했고 실제로 한 번은 새벽에 친정 앞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또다시 그의 의심과 추궁이 시작됐을 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달려갔고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멍든 팔과 빠진 머리카락, 야윈 얼굴을 보시고는 당장 병원부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죠. 시댁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고 전 남편도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다시 잘 살아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회유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 정신과 진단서, 회사 근처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고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법원을 나서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던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지 바람이 이렇게 상쾌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악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이혼 후 저는 한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사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한 번의 결혼이 제게 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해도 정중히 거절했고 주말에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이렇게 계속 혼자 살 거야? 좋은 사람 만나봐. 난 괜찮아. 혼자가 편해.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정말 혼자가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 친구들과 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도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알았기에 저는 그 평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회사 협력업체 담당자였어요. 처음 업무 미팅에서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팀장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죠.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고 점심 식사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존중했고 강요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어느 날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하실래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도움받은 일이 많아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편하게 식사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지만 그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그는 절대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기다려줬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아, 그게 보였나요?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으면 들어줄게요. 말하기 싫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고요. 이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는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고 딱 제가 원하는 만큼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제 과거를 털어놨어요. 사실 저 이혼한 적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저는 첫 번째 결혼식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결혼 서약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고 저도 다짐했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신혼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줬고 퇴근하면 오늘 어땠냐고 물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남편은 항상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의 트라우마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았거든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고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보너스인 거지. 그의 말에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주방, 둘이서 나란히 잠들 수 있는 침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과거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제 삶에는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여행도 다녔어요. 친구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죠. 너희 정말 신혼부부 같아. 행복해 보인다. 그래, 정말 행복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 내렸는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는 마치 반가운 지인을 만난 것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계산적이고 차갑고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다시 지옥이 됐습니다. 전 남편이 제 아파트에 나타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우리 집 위층, 정확히 한 층 위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하필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 그것도 바로 윗집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방금 전 남편을 봤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뭐? 전 남편이라니?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윗집으로 이사 왔대. 믿어져?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여기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집 앞 우편함에 이상한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웃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윗집 호수가 적혀 있었어요. 필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남편의 글씨였거든요. 남편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전 남편이 새벽 시간에 우리 집 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고리를 만지작거리기까지 했어요. 이건 분명 스토킹이야. 신고해야 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더 자극받아서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전 남편의 집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서면 전 남편을 마주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니 의도적인 게 확실했습니다. 우리 또 마주치네요? 출근 시간이 비슷한가 봐요.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재혼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저는 최대한 무표정으로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재혼했어요. 아내 소개시켜 드릴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뒤따라오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그렇게 피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그냥 이웃이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죄송하지만 저는 바빠서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돌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여기로 이사 온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또 하소연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봤어. 맨날 같은 시간에 나타나.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야. 알았어. 내가 한번 직접 얘기해 볼게.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 앞에서 전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로 왜 이사 오셨어요?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교통이 좋아서 이사 왔습니다.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 가깝지 않나요? 제 아내가 많이 불편해하는데요. 글쎄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제 전 부인이 여기 산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미 계약도 했고 이사까지 했는데 어쩌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경비 아저씨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은 계약하기 전에 여러 번 이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녔대요. 심지어 경비실에 들어와서 특정 호수에 누가 사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SNS를 뒤져서 주소를 알아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었는데 배경에 아파트 상가 간판이 살짝 보였거든요. 당신 SNS 비공개로 바꿨어?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했어. 그런데 이미 주소를 알아버렸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이사를 고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는데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고 대출도 꽤 있었거든요. 게다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가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나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가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단지 내 산책로에서도 마주쳤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우편물을 확인하러 내려갔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또 보네요. 운명인가 봐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저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그 옛날의 눈빛 그대로였어요. 운명이 아니라 스토킹이죠.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스토킹?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마주치는 게 어떻게 스토킹이에요? 피해망상 아니에요? 제 일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건데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당신이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똑같구나. 어느 날 저녁, 전 남편은 자기의 새 아내까지 데리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윗집에 사는 사람인데 인사드리려고요. 남편이 문을 열자 전 남편과 그의 아내가 서 있었어요. 저는 거실 안쪽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늦게나마 떡을 좀 돌리려고요.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남편이 떡을 받으려 하자 전 남편이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인은 안 계세요? 지금 좀 바쁜데요? 그래요? 아쉽네요. 우리 아내랑 인사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며 옆에 서 있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장을 짙게 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가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녀의 정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요. 남편이 문을 닫은 후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저 사람이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증거를 모아야지. CCTV 녹음 다 기록해도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남편의 말대로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될 줄은요.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친구는 남편의 대학 동기로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와이프 전 남편이 바로 윗집으로 이사 왔어. 일부러 여기로 온 것 같은데 계속 괴롭히고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스토킹 아니야? 맞아. 그래서 증거 모으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대응하기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윗집이네. 마침 또 왔어. 내가 나가볼게.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고 저와 민혁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번에 대충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인사드리려고요. 아내분 계시죠? 제 아내가 꼭 인사하고 싶어 해서요. 아, 네. 남편의 대답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 안쪽으로 더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깐만.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놀란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친구는 현관 앞에 서서 전 남편이 데려온 새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김지은이지? 그 여자를 부르는 남편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돌리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너야. 얼굴 성형했어도 목소리는 똑같아. 김지은 맞지? 제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거예요?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 남편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실례지만 우리 아내를 아세요? 아내요? 이 여자가 당신 아내라고요? 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문제요? 문제가 엄청나죠.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그 순간 현관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여자는 남편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당신 누군데 우리 아내한테 이러는 거야? 전 남편이 화를 내며 민혁에게 따졌지만 친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이 여자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6개월 정도 만났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며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내랑 무슨 상관이야? 일단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며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요. 근데 돈을 준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이미 빼고 사라진 거죠. 친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알고 보니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 아니 김지은은 여러 남자들한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피해자가 7명이나 됐어요.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계속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잘못 봤다고요? 그래, 그럼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볼까? 당신 지문 대조하면 바로 나올 텐데. 친구가 단호하게 말하자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됐어? 결국 김지은은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게다가 가면까지 쓰고. 친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3년 전 기사예요. 20대 여성, 연애 사기로 7명에게 1억 이상 편취라고 나와 있죠. 사진 보세요. 성형하기 전 얼굴이에요. 전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자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오빠. 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고 그는 다시 남편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 여자 본명이 김지은이라고요? 네, 맞아요. 주민등록 번호까지 기억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죠. 당장 집으로 가. 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여자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도 우리를 보지 않고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두 사람의 날카로운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에 저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친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 참 좁네. 그 여자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미녀가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다 잊은 일이야.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기꾼과 결혼했다니. 그것도 여러 남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꽃뱀과 말이에요. 근데 재수 씨, 그 사람 돈 많아요? 글쎄,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럼 100%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그게 저 여자 수법이거든. 돈 있는 남자 찾아서 결혼까지 하고 재산 다 빼돌린 다음 이혼하는 거예요. 민혁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남편이 싫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건 아무래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윗집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싸움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여자의 울음소리도 섞였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게 반성이야? 네 과거를 숨긴 게? 그날 이후로 윗집은 거의 매일 전쟁터가 됐습니다. 싸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전 남편의 완벽해 보이던 재혼 생활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윗집의 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층간소음 때문에 경고장까지 날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윗집에서 또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동안 내 카드로 명품을 얼마나 산 거야? 이게 다 뭐야? 그게 오빠가 사주겠다고 했잖아. 사주겠다고 한 게 언제야? 내 허락도 없이 수천만 원씩 긁어댔잖아. 물건이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전 남편이 저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아파트 안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식간에 아파트 맘카페에도 퍼졌고 주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그 집 여자가 사기꾼이래. 진짜? 그래서 맨날 명품 들고 다녔구나. 남편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불쌍하다, 그 남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아파트에서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파트 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누군가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헬스장에서, 단지 내 카페에서 여러 주민들이 제보를 했고 심지어 CCTV까지 확인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심했어요. 새벽 2시까지 싸움이 계속됐고 결국 다른 층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저희 집 초인종도 울렸죠. 경찰이 혹시 위층 상황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네, 요즘 계속 싸우더라고요. 오늘도 새벽부터 시끄러웠어요. 남편이 대답했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조용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네. 그 여자 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대. 이번엔 다른 남자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았나 봐. 3천만 원이라던데. 정말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전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사기꾼과 결혼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돈을 대긴 했지만 결혼 후에 아내 명의로 등기를 했고 게다가 그 여자가 긁어댄 카드값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사업도 이미지 타격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전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 행복한 재혼생활, 경제적 여유 다 거짓이었고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모든 불행이 저 때문이라는 듯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여기 살지만 않았어도. 이손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여기 온 건데 다 망했잖아. 너 때문에. 내 잘못이 뭐가 있어? 당신이 멋대로 여기 이사 온 거잖아. 닥쳐. 네가 재혼한 거 자랑하려고 SNS에 올리지만 않았어도.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경비 아저씨가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손 놓으세요.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팔을 놓았고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신고할 거야. 여보, 괜찮겠어? 괜찮아. 이미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아파트 CCTV에도 다 찍혔을 거고. 남편은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문 앞에서 서성이던 복도 CCTV, 제 휴대폰에 남긴 협박성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며칠 후에 전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제 팔을 붙잡은 건 폭행죄로도 처리됐어요. 그 이후로 윗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이미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거기 윗집 경매 넘어갔대요. 이번 달 말에 비울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더라고요. 전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까지 지게 됐고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기 혐의로 재판도 받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재수 씨 이제 속 시원하시겠어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정말 후련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인데 전 남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욕심과 집착,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사 가는 날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전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짐을 싣고 있었고 그 여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미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정말로 끝났고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이사 간 후에 아파트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그 답답하고 숨막히던 공기가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얼마 후에 윗집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밝게 인사하고 층간소음도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이웃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볼까? 남편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임신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임신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어요. 일단 임신 테스트 해볼게요.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세요. 정말요? 정말 제가 임신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초음파 검사도 해볼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과거일 뿐이었어요. 전 남편과의 악몽 같은 시간, 스토킹당하고 괴롭힘받던 날들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수 씨, 임신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민혁 씨. 민혁 씨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전 남편 일 정리해 준 거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아,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나저나 그 사람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사업 완전히 망했대요. 빚도 엄청 지고. 그 여자는 재판받고 또 집행유예 받았다던데 이혼도 성립됐대요.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아파트 단지가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줬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딸이라니. 여보, 우리 아이가 딸이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설레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과의 악몽 같은 결혼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견뎌냈기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렸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어요. 집착과 통제, 거짓과 욕심으로 쌓은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존중과 사랑, 진실과 배려로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요.